네, 안녕하세요. 구루장입니다. 오늘은 기출문제 실기, 부가급여, 노동조합, 교섭 등과 관련된 문제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공부했던 임금, 복습 간단하게 하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문제, 임금의 하방경직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임금의 하방경직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5가지 쓰시오. 네, 하방경직성의 의미가 뭐였죠? 네, 임금이 한번 오르면 이제 경제 여건이 변하더라도 좀처럼 이제 내려가지 않는 성질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방 경직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금 하방이 어때요? 최저 노역 때문에 환장해요. 네, 최저 노역 때문에 환장한다. 그래서 최저는 최저임금제. 그리고 노동조합이죠.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가 영향을 미칩니다. 역선택, 노동자의 역선택 가능성이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환상, 노동자의 화폐 환상, 장기 근로계약이 임금의 하방경직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노동 수요 특성별 임금 격차를 발생하게 하는 경쟁적 요인 5가지. 임금 격차 경쟁은 뭐였죠? 인생 효율을 담보로 해요. 임금 격차 경쟁은 인생 효율을 담보로 한다. 그래서 이는 인적 자본량, 네, 임금 격차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생산성이죠. 노동자의 생산성 격차, 효율임금, 기업의 효율임금 정책. 그 다음 단기 불균형이 있다 그랬죠. 노동시장의 단기 불균형. 보상적 임금 격차가 또 영향을 미친다. 다음, 보상적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3가지. 보상적 임금 격차가 뭐였죠? 보상적 임금 격차는 이제 비금전적 특성의 차이를 이제 임금으로 보상해주는 게, 임금으로 보상해주면서 발생하는 임금 격차가 보상적 임금 격차였죠. 그래서 보상적 임금 격차의 발생 원인. 자, 보상 격차는 실비 책임이에요. 그래서 안 쾌적합니다. 보상 격차는 실비 책임이어서 안 쾌적하다. 실비 책임, 실패 가능성이죠. 그래서 성공 또는 실패 가능성. 그리고 비용이요. 교육훈련 비용의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책임은 책임의 정도였죠. 그리고 안은 안정성, 고용의 안정성 정도, 안정성 여부에 따라서 네, 보상적 임금 격차가 발생을 한다. 쾌적은 이제 작업의 쾌적함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광과 봉제 공장 문제도 나왔죠. 노동자 간의 탄광 노동자와 봉제 공장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묻는 문제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다음, 산업별로 임금 격차 발생하는 원인. 산업 격차 원인은 뭐였습니까? 네, 노조 집중 생산 때문입니다. 산업 격차 원인은 노조 집중 생산. 그래서 노동조합의 존재 유무가 산업별 임금 격차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산업 집중도. 산업별 산업 집중도가 산업별 임금 격차를 발생하게 합니다. 산업 집중도가 뭐였죠? 네, 그 주요 기업들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 산업별로 상위 기업들의 비중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노동 생산성, 산업별 노동 생산성의 차이, 수요 마찬가지 산업별 수요의 차이였습니다. 다음, 고임금 경제가 존재할 경우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다를까요? 자, 고임금 경제라는 것은 효율임금 정책, 고임금 정책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이 이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임금을 높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 임금보다 훨씬 높게 주는 게 고임금 경제입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에 대한 탄력성이 비탄력적이죠. 네, 이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임금 경제가 존재하면 고용 감소 폭이 더 작겠죠. 임금 상승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많이 주니까요. 네. 그래서 그 이유는 비탄력적 노동 수요 때문이다.
다음,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임금 수준은 후진국보다 높다.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는 이유 3가지. 선진국에서 노조 인생물가 찍었다. 네, 노조 인생물가 찍었죠. 노조라는 것은 이제 노동조합 조직률에 따라서 선진국이 아무래도 노동조합 조직률이 더 높다. 그리고 인생물가, 인적 자본 투자가 차이가 난다고 했죠. 생은 생산성, 노동 생산성의 차이. 그리고 물가, 소비자 물가의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중에 3가지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최저임금제, 긍정적 효과 6개, 부정적 효과 3개. 자, 최저임금제는 경합 말고 질적 분할해서 평화롭게 해야 된다. 이게 장점이었죠. 단점은 고질적 역분배가 문제야. 그래서 경은 경쟁입니다. 기업 간에 이제 임금을 이제 깎는 경쟁 말고 공정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고 했죠. 최저임금제. 그리고 합은 마찬가지 비슷한 맥락에서 기업 경영의 합리화, 근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 임금 깎아먹는 경쟁 말고 기술 혁신 등을 통한 이제 기업 경영의 합리화였습니다. 그리고 질적 향상이죠. 노동력의 질적 향상. 그래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분배 개선, 소득 분배를 개선한다. 그래서 임금 격차가 완화되겠죠. 활은 활성화. 네. 마찬가지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 이제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유효 수요가 증대해서 경기가 활성화된다. 평화, 이제 산업 평화죠. 노사 간의 산업 평화 유지. 다음 단점입니다. 이제 임금이 상승하니까 최저임금제는 그러니까 고용이 감소하니까 이제 고용 감소. 그래서 실업이 증가할 수 있다. 이제 질적 하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노동력의 질적 저하.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라 그랬죠. 그리고 역은 이제 역진적 효과가 난다 그랬어요. 분배에서. 네.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이 줄어드는 만큼 그 금액이 고임금 노동자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원래의 의도와 다르게 역진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분배 왜곡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업종 간의 소득 분배가 왜곡되는 단점이 생길 수 있다. 여기까지 해서 임금에 대한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가급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가급여는 지난 시간 공부한 임금 관련 문제에 포함이 되었어야 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 문제 앞에서 잘랐더라고요. 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잘 된 것 같아요. 이 부가급여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수업에 첫 문제로 이렇게 공부하면은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신 승리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부가급여 의미와 종류를 설명하고 사용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 4가지를 나열하시오. 네, 유사 문제 마찬가지. 부가급여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를 각각 2가지씩 쓰시오. 그러면 본 문제 먼저 해볼게요. 본 문제에서는 사용자가 부가급여 선호하는 이유 4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부가급여의 의미를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상화폐 임금 이외의 현물 보상, 연기된 보상 등을 의미한다. 우리 월 급여 이외에 나머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 복리후생 같은 것들 포함되고, 연기된 보상이라고 하면 이제 퇴직금, 퇴직연금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가급여의 종류에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사업주가 적립하는 적립금이죠. 그리고 사회보험료도 사업주가 나눠서 분담을 하죠. 그래서 사회보험료와 같은 사업주 부담금, 그리고 회사 부담의 교육훈련비 등이 있다. 이 외에 뭐 유급 휴가도 다 부가급여의 그 예시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다양한 복리후생들, 뭐 사택 제공, 차량 제공, 학자금 보조, 뭐 주택 지원 관련해서
이제 낮은 이율로 융자해주는 뭐 이런 제도들 다 부가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설명하라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 또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다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면 우선 부가급여를 통해서 어쨌든 뭐 급여 외에 추가적인 급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질의 근로자, 사용자가 선호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임금 통제하는 시기에 이런 부가급여를 통해서, 그러니까 정식 급여를 올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부가급여를 많이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근로자를 오히려 더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죠. 네. 그리고 근로자의 장기 근속 및 생산성 향상을 유도한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제 부가급여, 추가적인 급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음, 조세나 보험료의 부담이 줄어든다. 네. 이제 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그 급여에 따라서 이제 사회보험료를 이제 내야 되잖아요. 사용자 측에서도. 그런데 급여를 올리는 대신에 부가급여를 제공을 하면 임금은 상대적으로 부가급여를 대신 지급하고 임금은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험료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네, 부가급여를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의 임금 규제 강화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임금 규제 강화가 되면 임금을 못 올리지만 대신에 부가급여를 더 많이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네, 임금 인상 효과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임금 규제 강화에 대한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용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유사 문제로 돌아와서 이제 근로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도 알아볼게요. 근로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는 세금입니다. 세금. 둘 다 세금. 그래서 수입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의 부담이 줄어든다. 임금을 인상하면 수입이 증가하면 근로소득세를 더 많이 내겠죠. 근데 부가급여로 제공이 되면 근로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 시에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퇴직금, 연금은 세율이 더 낮아요. 네, 퇴직금, 연금 수령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그래서 선호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는 먼저 사용자가 선호하는 이유, 그리고 이 뒤는 근로자가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부가급여 근로자는 장기보험을 회피한다. 이게 사용자가 선호하는 이유. 그리고 금연세 감소. 네, 근연세인데 금연세 감소는 근로자가 선호하는 이유. 자, 근로자는 장기보험을 회피. 먼저 살펴보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양질의 근로자, 사용자가 원하는 근로자 채용할 수 있고, 장기 근속 유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보험, 사회보험료, 그리고 조세 부담 줄어든다 라고 했습니다. 회피, 임금 규제 강화에 대한 회피 수단이 된다고 했습니다. 부가급여가. 네, 근로자는 장기보험을 회피. 그리고 근연세 감소, 근은 근로소득세 줄일 수 있고, 연세는 연금, 퇴직금, 수령 시 세금이 감소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사용자 측에서 선호하는 이유, 근로자 원하는 근로자, 양질의 근로자 채용, 장기 근속, 근로자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보험, 세금, 보험료, 사회보험료 이제 줄어들 수 있죠. 그리고 회피, 임금 규제 강화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네. 근연세, 근로소득세 감소할 수 있고, 연세는 연금, 퇴직금 수령 시 세금 감소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이제 노동조합에 관한 문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양적인 측면의 단결 강제는 숍제도이다. 노동조합의 숍 종류를 4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우리 이거 필기 공부할 때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네. 이제 뭐 이거를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숍제도 살펴보면 뭐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필기 때 많이 공부를 했던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금방 생각이 나실 거예요. 오픈숍. 오픈숍은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고용주가 고용 가능한 숍제도죠. 네, 열려있다. 노동조합 가입 여부랑 상관없이. 그래서 조직 확대에 불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클로즈드 숍은 반대로 폐쇄적인 거니까 노동조합 가입이 전제가 되어야 고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노동조합 힘이 좀 센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 조직 확대에 유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클로즈드 숍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항원 노동조합이 예외로 인정된다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다음 유니온 숍은 오픈과 클로즈드가 이제 중간 형태, 결합됐다라고 해서 유니온 숍입니다. 그래서 채용 후에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조건으로 이제 채용을 할 수 있는 숍제도. 에이전시 숍은 대리점이라 그랬죠. 대리인. 그래서 노동조합이 대리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이전시 숍이다. 비조합원들 너네 우리 노동조합에서 열심히 쟁의 행위하고 네, 투쟁해가지고 임금 올리는데 너네는 가만히 앉아서 꿀 빨지 않냐. 그러니까 너네 비조합원 우리가 대신 이렇게 해주니까 너는 회비는 내라. 그래서 노동조합 회비를 비조합원에게도 징수하는 게 에이전시 숍 제도입니다. 그리고 프리퍼런셜 숍. 프리퍼런셜은 우대한다는 거죠. 우선순위 우대. 그래서 노동조합원 우대 사업장을 말합니다. 노동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차등 대우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채용을 할 때도 노동조합원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주고 단체 교섭 결과를 조합원에게만 이제 우대해주는, 적용하는 이게 프리퍼런셜 숍. 다음 메인티넌스 숍. 메인테넌스는 유지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조합원 자격 유지 숍이라고 합니다. 단체 협약이 체결되면 이제 그 효력이 끝날 때까지는 탈퇴를 할 수가 없어요. 조합원이. 그래서 그 효력이 지속되는 동안은 계속 유지가 된다. 자격이. 그래서 메인티넌스 숍. 네.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뭐 4가지를 쓰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거 뭐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 4가지 작성하시면 되고요. 유니온 숍. 네. 뭐 읽어보시면 똑같은 내용이죠. 네. 클로즈드 숍, 노동조합 가입 전제, 에이전시 숍, 비조합원에게도 노동조합 회비를 징수한다. 대리인 대신 쟁의를 하니까 회비를 내라. 오픈숍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죠. 고용이 열려 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고용 가능하다. 네. 그래서 암기는 유니클로 위메프 숍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유니클로 A매프 숍이 오픈했습니다. 유니클로 위메프 숍 아니에요. 유니클로 A매프 숍. 그래서 유니온 숍, 클로즈드 숍, 에이전시 숍, 매가 뭐죠? 네, 메인티넌스 숍, 푸는 프레퍼런셜 숍, 네, 오픈은 오픈숍, 유니클로 A매프 숍, 유니온 숍, 클로즈드 숍, 에이전시 숍, 메인티넌스 숍, 프리퍼런셜 숍, 오픈숍. 네, 이렇게 유니클로 A매프 숍 오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제적 조합주의의 특징 3가지. 우선 경제적 조합주의는 그러니까 경제를 우선시한다라고 일단 딱 그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답안을 작성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면 경제적 조합주의는 노사관계는 비적대적 관계라는 거예요. 이해 조정이 서로 가능하다. 타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대립 관계로 보긴 하지만 이해관계가 대립된다고 보지만 이해 조정이 가능하다. 타협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을 통한 노동자의 지위 향상, 노동자의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이제 그게 목적입니다. 경제적 조합주의의 목적. 그래서 정치적 투쟁보다는 이런 노동자의 실제 경제적인 이득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경제적 조합주의입니다. 그래서 경영 참여를 회피해요. 경영 정권을 인정하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로조건 개선, 임금 인상, 단체 교섭제도 강화에 초점을 두고 노동운동하는 것이 경제적 조합주의. 답안 작성 바로 들어갑니다.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생활 조건의 개선, 유지에 목적을 둔다. 노사관계를 이해 조정이 가능한, 타협이 가능한 비적대적 관계로 본다. 노동조합의 정치적 투쟁을 지양한다. 지양입니다. 네. 경영 전권을 인정하고 경영 참여를 회피한다. 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는 경제적 조합은 조건의 비적정에 참여를 해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비적정 참여를 해결하는 거예요. 경제적 조합은 조건의 비적정 참여를 해결하는 것. 그래서 조건 하면은 근로조건이죠. 근로조건 개선, 생활조건 개선 이런 것에 목적을 둔다. 비적이죠. 비적대적 관계라는 거. 네. 그래서 서로 타협이 가능한 비적대적 관계. 정치적 참여 지양, 정치적 투쟁 지양, 참여, 경영 참여를 회피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경영 정권을 인정하고, 경영 정권을 인정한다는 건 누구의 경영 정권이죠? 네. 사용자 측의, 경영진 측의 경영 정권 인정하고 경영 참여를 회피한다. 경제적 조합주의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조건의 비적정 참여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 조합주의. 넘어갈게요. 던롭의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노사관계의 3주체와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환경적 여건 3가지를 쓰시오. 네, 노사관계의 시스템 이론, 던롭의 이론입니다. 노사관계의 3주체 하면 사용자 및 단체, 노동자 및 단체, 정부, 네, 노사정이죠. 노사정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노사관계의 3주체는 노사정이다. 그리고 이 노사정의 관계는 서로 상호관계가 있는데 그걸 이제 노사관계라고 정의를 하죠. 노사정의 상호관계. 그런데 이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 기술,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 권력구조 이 3가지가 이제 환경적인 여건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 환경적 여건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노사정의 관계가 결정이 된다 라고 한 것이 노사관계의 시스템 이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시스템처럼 서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3주체의 관계가 결정이 된다 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동자, 사용자, 정부 이 내용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 문제와 관련된 영향을 미치는 여건 또는 환경, 네, 기술적 특성, 시장 또는 예산 제약, 권력 구조 이렇게 3가지인데 답안 작성으로 바로 들어가 보면 네, 노사관계의 3주체는 사용자 및 단체, 노동자 및 단체, 정부, 노사정입니다. 그리고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환경적 여건, 첫 번째 시장적 여건, 두 번째 기술적 특성, 권력 구조 이렇게 3가지입니다. 시장적 여건이라는 것은 제품 시장의 형태와 비용, 이윤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품 시장의 형태라고 하면 독과점 시장인지 완전 경쟁 시장인지 이런 제품 시장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노사 관계도. 그러니까 이 제품 공급자가 유일한 기업이 하나일 때랑 여러 기업들이 경쟁할 때랑 이제 노사 관계에 있어서도 노동자 측의 힘과 사용자 측의 힘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적 여건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환경 여건이 되겠고, 기술적 특성도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로자의 질이나 양, 생산 과정이나 생산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 이제 기술적 특성인데, 예를 들어 노동력의 특성, 노동력의 숙련도, 또 노동력의 교육 수준이나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남녀 구성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노사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권력 구조라는 것은 노사 관계의 3주체, 노사정이죠. 이제 노사정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사회 내 주체들의 세력 관계에 따라서도, 이러한 사회 내 주체들의 세력 관계, 권력 구조에 따라서도 노사 관계가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 노사 관계의 시스템 이론에서 말하는 노사 관계의 환경적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암기는 던롭 시스템에서 시장 기권했어요. 네. 시장 기권. 그래서 시장은 시장적 여건, 기는 기술적 특성, 권력 구조. 시장적 여건, 기술적 특성, 권력 구조. 시장적 여건, 기술적 특성, 권력 구조.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존재와 교섭력 증대 전략에 관하여 노동수요 탄력성과 연관해서 설명하시오. 네, 이거는 이제 암기보다는 이해하는 문제라고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답안 작성을 할 건데, 우선 노동수요의 탄력성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노동수요가 탄력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노동수요가 탄력적이다 라는 것은 이제 임금의 변화에 따라서 노동수요가 많이 변한다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수요는 감소하잖아요. 임금이 오르니까 노동의 수요는 줄어들겠죠. 네, 그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인데, 이제 노동수요 탄력성이라는 것은 임금이 1만큼 오를 때 수요가 얼만큼 줄어드는지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수요 탄력성이 높다, 즉 노동수요가 탄력적이다 라는 의미는 임금이 요만큼 올랐을 때 노동수요는 이만큼 줄어들면은 노동수요가 탄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임금이 이만큼 올랐는데 노동수요는 요만큼밖에 안 줄었어요. 그러면 노동수요는 비탄력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임금이 변화한 것에 비해서 노동수요가 많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노동수요가 비탄력적이라고 보는 거죠. 네, 이해되시겠죠? 또 우리 필기에서도 공부를 했던 내용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말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노동조합이 교섭력이 크면은, 교섭력이 강하면 임금이 오르는 것에 따라서 고용 감소가 더 많이 되겠어요? 더 조금 되겠어요?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크면 임금이 오르는데 고용 감소를 덜 하겠죠. 왜냐하면 노동조합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쟁의행위를 하고 교섭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동수요 탄력성은 비탄력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교섭력과 노동수요는 이제 서로 교섭력이 강해질수록 비탄력적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제 방금 이 부분을 조금 앞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이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증대될수록, 교섭력이 강해질수록 사용자는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만큼 고용을 줄이는 게 어렵잖아요. 네, 교섭력이 강하기 때문에. 임금이 오르면 고용을 줄이고 싶은데 줄이고 싶은 만큼 못 줄이죠. 네, 그 얘기입니다. 즉, 노동조합의 교섭력 증대 전략은 노동수요 탄력성을 비탄력적으로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노동조합의 교섭력은 노동수요 탄력성의 비탄력적인 성질과 관련이 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힉스의 단체 교섭 이론의 그래프를 그리고 간단히 설명하시오. 네, 힉스 파업 이론이라고도 하고 단체 교섭 이론이라고도 하죠.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노사 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래서 파업 기간 경과에 따라서 요구임금, 노동조합의 요구임금, 그리고 제2임금, 사용자의 제2임금의 수준이 서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노동조합의 요구임금은 처음에 비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내려갈 것이고, 사용자의 제2임금은 처음에 비해서 점점 올라가겠죠.
왜냐면 서로 협상을 해서 타결이 되어야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제 노동조합의 저항 곡선과 사용자 양보 곡선이 있는데, 노동조합의 저항 곡선은 처음에 이제 요구임금이 이렇게 높았다면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형태. 그리고 사용자의 양보 곡선을 보면 사용자의 제2임금은 처음에 이렇게 낮은 수준이었다가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지점 있잖아요. 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제 타결이 된다, 임금이. 그래서 파업 기간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게 힉스의 단체 교섭 이론입니다. 그래서 파업 발생 이후 종료 시점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입니다. 하지만 파업 이전에 교섭 단계에 대한 내용은 이제 이론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죠. 네, 그 부분이 이제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정답 작성으로 들어가면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사용자 양보 곡선은 사용자의 제2임금의 이렇게 변화를 그린 것이 사용자 양보 곡선. 그리고 노동조합의 저항임금, 요구임금, 노동조합의 요구임금을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 것을 그린 것이 노동조합의 저항 곡선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힉스의 단체 교섭 이론은 파업 발생 이후 파업의 종료 시점을 예측하는 모형으로 사용자의 제2임금 변화를 나타내는 사용자 양보 곡선과 노동조합의 요구임금의 변화를 나타내는 노동조합 저항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파업 기간이 결정된다. 네, 이 정도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암기를 안 하셔도 되고 이해하시면 네, 이 내용을 이제 풀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힉스의 단체 교섭 이론까지 정리를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부가 노동자 효과와 실망 노동자 효과 나왔습니다. 우리 실망 노동자, 부가 노동자였죠.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게 부가 노동자 효과였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실망 있나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실망 노동자 효과와 부가 노동자 효과. 경기 침체 시에 이제 발생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실망 노동자는 실망하는 거예요, 노동자가. 부가 노동자는 이제 노동자가 늘어난다. 늘어나는 효과. 실제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효과.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실망 노동자 효과는 경기 침체 시기에, 불황 시기에는 어때요?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취업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구직자 수가 구인자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는 구직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되는 취업 실패로 인해서 구직 활동을 단념하게 돼요. 경제 활동 가능 인력이. 네. 그러면은 어때요? 이러한 취업을 하지 못한 구직자들이 비경제 활동 인구로 전환이 되겠죠. 취업을 단념하게 되면. 네. 그래서 실업자 수가 과소평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이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자, 우리 처음에 생산 가능 인구였죠. 생산 가능 인구가 있고, 이게 15세 이상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에는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경제 활동 인구에는 취업자와 실업자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있던 사람들이 이게 4주 이내 구직 활동을 하고 뭐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거죠. 구직 단념자는 비경제 활동 인구에 포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실업자 수를 계산할 때 이 실망 노동자들이
실망해서 구직을 단념한 노동자들은 실업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업자 수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는 효과. 네. 이게 실망 노동자 효과. 우리 그 통계 실업률이 체감 실업률보다 더 낮게 나오는 이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문제에 나왔던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실망 노동자였네요. 부가 노동자가 아니고. 네. 그래서 실망 노동자 효과였고, 그 다음 부가 노동자 효과는 가구주가 실직을 해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러면은 비경제 활동 인구에 속한 가족 구성원들, 이제 2차적 노동력이라고 합니다. 이 가족 구성원들이 구직 활동에 들어가요. 그러면 어때요? 이 비경제 활동 인구에 있던 가족 구성원들, 2차적 노동력이 경제 활동 인구에 편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구직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실업률을 계산할 때 실제보다 더 실업자 수가 과대평가가 되겠죠. 실업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게 부가 노동자 효과. 노동자, 실제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지 않았지만, 이제 늘어나게 되는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부가 노동자 효과.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망 노동자 효과는 실제보다 이제 실업자 수가 실업률이 과소평가되는 거고, 부가 노동자는 과대평가되는 효과가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작성 들어가면 부가 노동자 효과. 경기 침체 시 가구주의 실직으로 인해 비경제 활동 인구였던 2차적 노동력이, 네, 가족 구성원이죠. 2차적 노동력이 구직 활동을 함으로써 경제 활동 인구로 전환되는 것. 네, 일로 넘어간다. 이게 부가 노동자 효과. 실망 노동자 효과는 여기서 일로 넘어온 거다. 네, 취업난으로 인해 경제 활동 가능 인력이 구직 활동을 단념하면서 비경제 활동 인구로 전환되는 것. 이게 실망 노동자 효과. 네, 이것도 이제 이해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남은 내용이 그 노동시장에 관련된 내용에 관한 문제들이랑 그 다음 계산 문제 쭉 정리하면은 이제 우리 실기 공부도 다 끝이 납니다. 네, 조금만 이제 힘내셔서 지금까지 이제 잘 해오신 만큼 남은 문제들도 같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잘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